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320조부터 유치권을 볼 겁니다. 그죠? 320조 1항을 보시면 타인의 물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유치권의 객체는 타인의 물건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소유물의 경우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뭐가 빠지냐면 각종 매수 청구권을 이유로 해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매수를 청구한다는 말은 결국 뭐예요? 내 건데 사란 얘기죠. 누구 거예요? 내 거. 따라서 타인의 소유물이어야 되므로 각종 매수 청구권을 이유로 해는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 유치권의 객체는 물건입니다. 따라서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유가증권 중요하지 않고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자, 유치권자는 반드시 점유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이 소멸하게 되는 거죠. 또 유치권자는 반드시 점유를 해야 되는데 그 점유는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구별하지 않고요. 또 반드시 점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아요. 왜요?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이 뭐죠? 소멸되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점유는 적법한 점유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그 점유가 위법한 점유로 평가된다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에요. 자,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아무 채권이나 다 담보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채권과 물건 간의 결연관계,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보통 필요비나 유익비는 그 물건을 수리하고 물건을 개량한 것이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고요. 또 공사대금 채권, 이것도 그 목적물에 대한 공사대금이니까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뭘 행사할 수 있어요?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권리금 안 돼요. 보증금 안 돼요. 매매대금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임대차라는 쌍무계약, 매매라는 쌍무계약,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도 시험 문제에서는 요 매매대금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문이 뭐예요? X고 답이었던 거죠. 그죠?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변제기에 있는 경우, 다시 말하면 유치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제기가 도래해야 됩니다.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고요. 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유치권의 가장 기본적 성질은, 효력은 유치할 권리, 다시 말하면 반환을 거부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주의하실 것은 유치권을 이유로 채무를 직접 변제해달라고 뭐 할 수 없냐면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가로에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락인에게도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합적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경매가 되면 유치권이 소멸되지 않으니까 경락인에게도 반환을 거부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경락인에게 직접
채무를 변제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걸 느끼시나요? 가끔 길 가다 보면은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는 건물들을 가끔 보는데 그 현수막이 굉장히 오래 가죠. 막 세계 발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경락을 받은 사람에게 반환만 거부할 수 있을 뿐 변제를 청구하지 못하니까는 유치권자와 경락인 간에 은근과 끈기 싸움이 벌어집니다. 만약에 경락인에게 변제 자체를 청구할 수 있다면 변제해달라고 청구하고 안 하면 그 사람이 일반 재산에 대해서 뭐 하면 돼요? 강제 집행을 하면 되는데 변제를 청구하지 못하고 반환만 청구할 수 있다는 이 민법 규정 때문에 결국은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21조 불가분성입니다. 말 그대로 채권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322조 1항 유치권자는 유치 목적물을 경매할 수 있습니다. 경매권이 있습니다. 다만 그 조항 뒤에다가 우선 변제해가지고 가입표. 다시 말하면 경매권은 있지만 우선 변제권은 없어요. 또 하나만 추가할까요? 물상 대위해놓고 가입표. 유치권자는 경매할 수는 있지만 무엇은 인정되지 않아요? 물상 대위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항 다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직접 취득할 수도 있는데 이걸 우리가 간이변제 충당권이라고 합니다. 읽어볼까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간이변제 충당의 효과, 법원의 허가 결정이 있으면 유치권자는 소유권을 먼저 취득하게 됩니다. 별로 중요한 점은 아닌데 그냥 간이변제 충당권이 뭔지만 하시면 됩니다. 323조입니다. 1항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유치권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습니다. 다만 수취한 과실은 그냥 꽁꽁을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과실을 수취하되 변제 충당한다 받을 돈으로 까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득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325조 읽어보진 않습니다. 유치권자도 유치권자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할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필요비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324조입니다. 1항 유치권자는 타인의 유치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어떻게 점유해야 되냐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해서 점유해야 됩니다. 2항 유치권자는 원칙적으로 유치 목적물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꼭 못하느냐 읽어볼게요.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보겠죠. 자, 원래는 사용할 수가 없지만 채무자의 승낙이 있으면 가능하고요. 마지막에 보존에 필요한 사용도 가능한 거죠. 다시 한번요. 유치권자는 유치 목적물을 뭐 할 수는 없어요?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가능합니다. 까지 일단 끊어볼게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임차인이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해 가지고 현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또는 공사대금 채권자가 그 공사대금을 이유로 현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이랬을 때 이러한 사람들이 유치 목적물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고 수익할 수가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들이 원래 목적대로 사용 수익하는 것은 보존 행위로 이해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입장이에요. 다만 사용 수익에 대해서는 차임을 지급해야 됩니다. 만약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 차임액만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고요. 원래 목적대로 사용 수익하는 것이 가능하다 보존행위로서 또 차임을 지급해야 되고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된다는 건 아주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항 위반의 효과죠. 유치권자가 전 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가리에 나오는 것처럼 유치권 소멸 청구권이라고 하고요. 형성권이기 때문에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것이고 즉시 유치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326조입니다.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 행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유치권 자체는 소멸시효 걸리지 않지만 피담보 채권은 소멸시효가 변함없이 진행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읽어볼까요? 326조. 유치권의 행사, 즉 점유는 채권 행사가 아니므로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비교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따라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동안에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뭐가 돼요? 진행이 되고, 만약에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채권이 소멸된다면 부종성도 유치권에 따라서 유치권도 부종성에 따라서 소멸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27조입니다. 채무자는 상당한 인적, 물적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옆에다 좀 메모할 게 있는데 327조 옆에다가 형성권 가입형, 유치권자의 승낙 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치권에 있어서는 소멸 청구가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325조 3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소멸 청구권은 형성권이에요. 따라서 행사하는 즉시 유치권은 소멸되고 유치권자로부터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다만 327조의 유치권의 소멸 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에요. 따라서 유치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그때 비로소 유치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게 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28조. 유치권자는 반드시 점유를 해야 되므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은 뭐가 되죠? 소멸되게 됩니다. 간단하죠, 그죠? 여기까지 이제 유치권에 관한 조문인데요. 실제로 유치권은 뭐 조문 가지고 사례를 분석하는 문제가 출제되는 거니까요. 양은 많지 않더라도 확실하게 정리하시고 내 것으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저당권에 관한 이제 민법 규정을 정리해 볼 겁니다. 356조입니다. 의의죠.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 해가지고 요 제3자에다가 동글뱅이를 쳐가지고 밖으로 뽑아서 물상보증인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요.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다시 말하면 저당권은요,
점유를 이전하지 않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설정 등기를 통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담보 물건이 저당권인데,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저당권 설정자라면 이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물상보증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356조에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저당권의 객체는 뭐인 거예요? 부동산인 거죠. 그 다음에 371조를 보시면 이랑 본장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준용한다는 나와 있으니까 저당권의 객체는 지상권일 수도 있고 전세권일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저당권은 민법상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에만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과 같은 권리에도 설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물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 X예요. 왜냐하면 물권이라 하면 무엇도 포함하게 돼요? 저당권도 포함하게 되는데 저당권의 객체는 물건뿐만 아니라 권리, 지상권, 전세권도 그 객체라고 있다는 거 별거 아니지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 360조가 아주 잘 나옵니다. 일단 이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360조. 피담보 채권의 범위. 다시 말하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를 말하는데 한번 꼭 읽어보셔야 되고요. 내용은 원본뿐만 아니라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으면 이자도 담보가 되고요. 또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위약금도 담보가 되고요. 또 손해배상금, 지연배상금도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가 되고요. 또 경매비용, 실행비용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는 거죠. 이게 내용인데 추가할 게 있죠. 자, 원본, 이자, 위약금이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려면요 반드시 등기가 필요해요. 지연배상금이나 실행비용은 등기하지 않아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돼요. 첫 번째 기억할 것이고요. 두 번째, 지연배상금은 1년분에 한해요. 다만 이자의 경우에는 무제한이에요. 그래서 보통 잘 나오는 것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이자는 1년분에 한한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1년분에 한하는 것은 뭐에 한합니까? 지연배상금에 한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요 내용이 전문가 해설에 나와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고 숙지하셔야 되겠죠. 358조입니다.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칩니다. 따라서 다른 건 고려하지 않아요. 부합되면 당연히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 전인지 후인지 따지지 않고요. 그 물건에 대해서 등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따지지 않아요. 또 담보 가치를 평가했는지, 다시 말하면 경매 과정에서 그 부합된 물건을 경매 목적물의 가치로 평가했는지 안 했는지도 고려하지 않아요. 저당권 효력은 당연히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쳐요. 359조입니다. 저당권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실수취권이 없습니다. 다만 저당권자가 과실을 수취하려면 그 과실을 압류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과실하면 사과나무의 사가 아니라 차임, 지료,
임대료를 생각하셔야죠.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 아파트에 저당이 잡혀 있어요. 저는 세입자예요. 그럼 저는 임대료 차임을 누구한테 내는 거예요? 저당권자인 은행에 내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인 저당권 설정자에게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당권자는 뭐가 없기 때문에 과실수취권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370조입니다. 준용 규정을 보시면 214조가 준용이 돼요. 방해, 제거, 예방 청구권이 준용이 돼요. 뭐는 없는 거예요? 반환 청구권은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물권이긴 하지만 반환 청구권이 없는 물건을 다 알게 됐어요. 세 가지입니다. 지상권, 죄송합니다. 지역권, 유치권, 저당권이죠. 저당권과 지역권이 반환 청구권이 없는 이유는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유치권이 반환 청구권이 없는 이유는 점유를 상실하는 순간 소멸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지역권, 저당권, 유치권은 뭐가 없습니까? 반환 청구권이 없습니다. 321조 유치권의 불가분성에 관한 민법 규정은 저당권에도 준용이 됩니다. 따라서 저당권도 전액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그 효과가 계속 미치게 되고요. 333조 동산질권의 순위인데 이건 뭐예요? 우선 변제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당권은 등기된 순서에 따라서 배당 순위가 결정이 되고요. 340조, 341조는 의미가 없고 342조 저당권은 물상대위권이 인정이 됩니다. 이 물상대위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이 질권에다 규정하고 있고 저당권에다 준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상대위권은 유치권에는 인정되지 않고 질권과 저당권에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럼 물상대위가 뭔가요? 저당권이 설정된 목적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 또는 공용 징수당하면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에 처하는데 돈이 생긴다. 예를 들어서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는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고요. 아니면 공용징수 수용을 당하면 수용보상금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가치 변형물에 대해서 저당권자가 지급하기 전에 압류를 한다면 저당권이 소멸되지 않고 계속 그 효과가 가치 변형물에 그 효과가 미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물상대위라고 한다. 주의할 점은 뭐예요? 첫째, 물상대위가 인정되려면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에 처해야 합니다. 따라서 돈이 생겼다 하더라도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이 없다면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매매대금인 거죠. 작년 시험 문제는 매매대금에 대해서 압류하면 물상대위권 인정된다는 취지가 X고 답이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매매가 되더라도 저당권은 소멸될 위험에 처하지 않기 때문에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 지급되기 전에 압류를 해야 되는데 꼭 저당권자가 압류를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저당권자가 압류를 하든 제3자가 압류를 하든 상관이 없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65조입니다. 자, 우리가 법정지상권 하면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건물이 있고요.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일정한 사유로 달라지게 되면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건물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철거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근데 365조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가 그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까지 끌어볼게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토지가 경매가 되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건물은 철거돼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꼭 그래야 되느냐? 그래서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토지 저당권자의 일괄 경매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경매 다 넣을 수 있긴 하지만 어차피 이 사람은 토지 저당권자이기 때문에 토지 대금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민법조문 보시면, 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 대가에 대하여는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됐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추가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토지만 경매할지 아니면 일괄 경매할 것인지, 일괄 경매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괄 경매할지 안 할지는 누구 마음이에요? 저당권자 마음인 거고요. 채무자가 일괄 경매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습니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 법조문을 보면 저당권 설정자 건물을 축조한 때는 이렇게 해놓으니까 누가 건물을 지어야지만요, 저당권 설정자 건물을 지어야지만 일괄 경매가 가능하다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판례 이거를 좀 다르게 봅니다. 우리 판례는 저당권 설정자가 그 건물을 소유하고만 있으면 일괄 경매가 가능하고요.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필요가 없다, 불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저당권 설정자가 신축한 건물이 아니더라도 나중에라도 저당권 설정자가 그 건물에 대해서 소유를 하게 된다면 일괄 경매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63조, 364조, 367조가 나오는데 요 세 조문을 옆에다가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3취득자 보호 이렇게 좀 적어놓으세요. 다시 한번요. 364조, 367조, 아니습니다. 363조이죠. 363조, 364조, 367조 옆에다가 뭐라고요? 제3취득자 보호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물건을 취득한 사람을 제3취득자라고 하고요. 이러한 제3취득자는 저당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박탈당할 위험에 있는 사람이죠. 따라서 그 사람을 최소한 보호하기 위해서 규정하고 있는 게 뭐죠? 363조, 363조, 364조, 367조입니다. 제가 어제 오늘 제가 지금 월요일 날 강의를 찍고 있는데 제가 어제 이제 일요일 날 이제 특강을 강남에서 찍어가지고 강남에서 강의를 해가지고 아침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쭉 수업을 했더니 좀 피곤하네요. 그래서 제가 약간 발음이 좀 오늘 좀 부족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뭐 건너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래도 끝까지 꼭 들으시기 바라고, 인간 발음이 뭐 있다 이렇게 좀 요구는 하지 마시라 이거죠. 이게 보통 제가 요새는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매주 일요일 날마다 이제 특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이제 뭐 토요일 날도 수업이 제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계속 연장으로 강의하다 보니까 좀 피곤하긴 한데 그래도 좀 발음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튼 이 얘기죠. 그럼 364조로 보자고요. 자, 제3취득자는 1항 저당권자는 그
채권을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는데 이항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경매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매매할 때는 한자로 이렇게 쓰죠. 매매. 앞에는 뭐죠? 팔매. 뒤에는 뭐죠? 살매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경매할 때 이 매자는 살매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경락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뭔 제3취득자 보호냐? 보호예요. 왜 그러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아파트를 샀는데 제가 산 아파트가 경매가 된대요. 그럼 저는 뭐죠? 제3취득자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아파트를 경락을 받게 되면 파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 이렇게 되잖아요. 제 거가 경매가 되는데 누가 경락을 받아요? 제가 경매 받잖아요.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일치돼 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3취득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서 제3취득자는 자기 물건이 경매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받을 수 있다고요? 경락을 받을 수 있다라고 특별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경락 못 받으겠죠. 그 다음에 364조. 만약에 돈이 있으면 경락받으면 되는데 없다면 돈을 갚을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저당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 제3취득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가로에다 써놨는데 제3취득자는 채권 총액을 다 갚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일반 저당권의 경우에는 360조, 지연배상금은 1년분만 갚으면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요.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면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 367조. 돈도 못 갚고요. 경락도 못 받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 뭐 해야 됩니까? 쫓겨나야 되겠죠. 쫓겨날 때는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367조 보시면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전,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는 203조 제1항, 즉 뭐냐면 점유자의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 규정에 하여 저당물의 경매 대가에서 뭐 받을 수 있습니까? 우선 상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3취득자는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했을 때는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요. 뭐 받을 수도 있어요? 우선 변제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끝입니다. 그 다음에 362조 해가지고 저당물의 보충에서 담보물 보충 청구권이 나와요. 자, 일단 이런 얘기입니다. 저당권 설정자가 담보를 설정해 줬는데 그 저당권 설정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담보가 부족해졌어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요? 보충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게 뭐죠? 담보물 보충 청구권인 거죠. 읽어보시면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 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자에 대하여 그 원상 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담보물 보충 청구권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에 화살표 찍 해가지고 즉시 변제 청구 가입표, 손해배상 청구 가입표 이렇게 메모하셔야 돼요. 자, 이런 얘기죠. 자, 담보가 멸실, 감소, 훼손하게 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다는 이유로 채권자는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고요. 이러한 침해 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채권자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담보물 보충을 청구한 후에는 더 이상 즉시 변제도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도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담보가 부족하다고 해서 보충해 달라고 청구했는데 보충해 준다면 못 기다릴 이유 없는 거예요. 즉시 변제 청구할 수가 없고요. 또 담보가 부족해서 보충을 청구했는데 보충해 준다면 저당권자에게는 손해가 없는 것이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잘 내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61조 저당권은 담보물권이고요. 따라서 부종성, 수반성이 있기 때문에 읽어보면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에 담보를 하지 못하고요. 이게 뭐죠? 부종성, 수반성이죠. 그래서 357조 해가지고 근저당이 나오는데 이라고 보시면 개념이죠.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채권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권은 정하지 않았어요. 채권액은 다시 말하면 불확정, 불특정 미래 채권을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근저당권인데 계속적 거래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한 중간에 채권이 소멸되더라도 근저당권 소멸되지 않아요. 계속 보시면 이 경우에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부종성이 배제되는 거예요. 따라서 확정되기 전에 채무가 소멸되면 근저당권 소멸된다. X. 확정되기 전에 채권이 이전되면 근저당권도 쫓아간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 근저당권에 대해서 문제가 나면 반드시 지금 제가 말씀드린 형태의 지문이 출제가 되는 거죠. 이항 전항의 경우에 채무의 이전은 채무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여기다가 매매할 게 생긴 거죠. 지연 배상 금은 1년분 X. 다시 말하면 지연 배상금은 굳이 1년분에 하나지 않아요. 채권 최고액 범위 내라면 1년분이든 2년분이든 3년분이든 무제한으로 담보가 되고요. 또 하나 메모할 것은 실행비용 해가지고 X. 저당권의 실행비용은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에 포함시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실행비용은 저당권자가 받아갈 돈이 아니라 법원이 받아갈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됐죠? 그 다음에 저당권의 마지막으로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공동저당이 나옵니다. 일단 이 공동저당에 대해서는 주의할 점은 요 조문만 가지고는 근저당권의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판례가 일정한 경우에는 요 민법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도요? 판례도 한번 점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책도 한번 다시 보셔야 돼요. 일단 우리는 조문 정리 특강이니까 일단 조문만 보자고요. 그죠? 조문만.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을이 갑에게 1억 5천을 빌려주고요. 1억 5천을 빌려주고 요 1억 5천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소유 A 부동산과 B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했으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공동저당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 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설정된 저당권이 뭐냐면 공동저당이에요. 일단 이랑 동시배당, 이항 20배당이 나와 있는데 동시배당할 것인지 아니면 A와 B를 따로따로 배당할 것인지 누구 마음이냐면 을 마음이에요. 다만 동시배당을 하게 되면 1항을 보시면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기에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즉 공동저당의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A 부동산이 1억이라고 하고요. B 부동산을 2억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동시에 배당하게 되면 얼마가 생겨요? 3억이 생기는데 받을 돈은 얼마예요? 1억 5천이기 때문에 A에서 얼마를 받을지 B에서 얼마를 받을지 분담액을 결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결정하느냐? 경매대가에 비례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1억 대 2억의 비율로 분담액을 결정합니다. 비례식을 계산하는 방법은 산수인데 저는 산수 잘 못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더해서 밑에 깔면 됩니다. 1 더하기 2는 3이죠. 깔면 A에서는 3분의 1을 받아요. 1억 5천의 3분의 1이니까 5천만 원을 을이 가져가고요. 1 더하기 2는 3이니까 더해서 깔면 B에서는 3분의 1을 받아요. 1억 5천의 3분의 2인 얼마를 받아요? 1억을 받아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 뭐죠? 원칙이다. 다만 문제가 있어요. 2항이죠. 조금 바꿔볼게요. 자, 이 A 부동산의 1순위가 을이고 2순위가 병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을은 동시배당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시배당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을의 선택에 따라서 병이 받아갈 돈이 달라지게 돼요. 을이 만약에 동시배당을 선택하게 되면 A에서 3분의 1을 받게 되니까 5천만 원을 가져가고요. 1억에서 을이 5천만 원 가져가니까 병도 얼마를 받게 돼요? 5천만 원을 받겠죠. 근데 만약에 을이 이시배당을 선택해서 A를 다 경매하게 되면 1억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병은 받을 돈이 빵원이 됩니다. 따라서 병과 같은 후순위 권리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생겨요. 2항이죠. 20배당이고. 전항의 저당 부동산 중 일부에 경매대가에서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말로 하면 이시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 저당권자는 누구죠? 병이죠. 선순위 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한도해서 얼마입니까? 5천만 원이죠. 선순위자를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을이 이시배당을 내서 병이 빵원을 받게 된다면 못 받게 마는 것이 아니라 을이 가지고 있는 비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누가요? 병이 대위 행사하게 된다는 점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민법 규정인 거예요. 근데 뭐 어때요? 판례도 같이 기억해 두셔야 되니까 판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당권이고요.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 때 계약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